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일단은 진정된 모양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양새인데요. 어제 오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자산시장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살펴보죠. 유동원 유안타증권 본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권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네. 본부장님도 어지러우신가요? 한국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오히려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장부터 좀 정리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란발 충격에서 오늘은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죠? 네, 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회복을 했고요. 네. 지금 제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코스피가 1.2%, 방금 보니까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도 3% 이상 급등을 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하락폭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하락폭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이 이 옵션 만기라고 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어저께 하락을 베팅을 했었으면 오늘 좀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소가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이요. 네, 경제가 어떠냐, 기업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국제적인 이슈 말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사실 그 말씀 하시는 거에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충돌 때마다 주식시장이 많이 변동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6월이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드론을 이란에서 뭐 추격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가 전쟁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때 좀 출렁했죠. 근데 6월 대비해서 연말 뭐 미국 증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네.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 자체가 투축 정책이라고 해서 당연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좋은 관계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쪽에 있는 게 이란이다 보니까 계속 충돌은 일어날 겁니다. 네. 뭐 1979년이에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시작이. 그러니까 그때 호메이니가 주도한 혁명으로 미국의 비호를 받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뭐 미 대사관이 점거되고 40년간 사실 수시로 충돌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계속될 거고 주식 시장에서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원유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물론 중동 이슈기 때문에 원유가 가장 밀접하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겠지만 등락폭이 좀 이번엔 좀 많이 크게 움직인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원유는요. 가장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는 자산군이라서 변동성이 항상 심합니다. 뭐 3% 5% 뭐 이건 굉장히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패닉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스탠스가 아버지 돌 굴러가요 지금 이런 스탠스 같은데 괜찮은 거죠?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2018년 기억하시지만 유가가 가장 많이 급등했을 때가 77달러예요. 그게 단 3개월 만에 40달러로 폭락합니다. 뭐 거의 30% 이상 40% 폭락하죠. 또 그리고 나서 뭐 큰 폭으로 올라서
떨어져서 65달러까지 갔다가 네. 어쨌든 지금 사실 변동성은요. 그때 비해서는 훨씬 약하죠. 약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작년 네. 4, 4분기에 미연준이 금리를 풀면서 이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또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또한 경제 자체도 더 이상 하강 국면이 아니라 안정을 찾을 것 같다. 자, 이런 의미에서 50달러 초중반에서는 사야 된다. 예, 유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그게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이라크 문제까지 생기니까 65달러까지 갔죠. 근데 이제 65달러까지 가게 되면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의 펀더멘탈을 놓고 보면 65달러 이상 뚫고 올라가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언제든지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65달러까지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더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유가 자체를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이라크 문제가 터져서 뭐 일부에선 100달러 간다 뭐 얘기 또 나오죠. 항상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공급 부분이 항상 언제든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네. 또 급등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작은 전쟁의 시그널도 우리는 모두 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평화를 기원해야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은 그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고 그 가운데 경제는 어느 정도 굳은 살이 배겼고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많은 상황들을 거쳐서 살아남는 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우리 증시 체력도 그만큼 길러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변동성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 글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네,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네. 펀더멘탈이 뭐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반도체 사이클까지 포함시키고 또 올해는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보시면 GDP 성장률이 많이 하락을 했죠. 뭐 2% 지켜내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고 국민들이 분산돼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돈은 뭐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뭐 거의 3분의 1 이상 그죠? 40% 가까이 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보기에는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 또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내 자금이 증시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또 개인 자금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주식형 펀드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자, 그러면 또 변동성이 굉장히 적을 텐데 그렇지 않죠? 예.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보다는 우리 국내 경제 이슈가 더 불안하고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라는 네, 거죠. 네. 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 한쪽이 좀 씁쓸해지는데 자 다시 자산시장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원유 가격이 널뛰게 하자 유가 연계 상장지수 증권 뭐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이득을 본 상품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네, 실제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 자체가 55달러 정도의 유가일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65달러까지도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55에서 65니까 뭐 15% 20% 상승을 한 거죠. 여기에 관련돼서 또 레버리지 상품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유 상품이라는 것은 원유 가격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금을 1을 가지고 10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65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또 60달러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투자자들이 이걸 펀드로 투자한다.
네, 이건 정말 너무 리스키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방향성 투자, 단타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그림으로는 네,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펀드 투자를 하더라도 뭐 유가가 65달러면 고점 아닌가 뭐 이런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유 가격이 널뛰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펀드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시면 정유, 석유, 화학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은? 네, 자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봐야죠. 네. 얼마나 싸냐. 네, 그리고 또 이 정유주들이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 배당이 가능하냐, 뭐 네.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정유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정말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평가돼 있다. 유가가 77달러에서 큰 폭 내려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개념으로 놓고 보더라도 0.5배 이하. 그러니까 1배가 적정 가치라고 치면 네. 50% 할인율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고요. 물론 유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마진을 크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못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는 나지는 않죠. 그래서 배당 성향 자체를 계산하고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예금금리가 1.5% 뭐 이렇다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다가 적정 가치보다 훨씬 할인율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 주식들은 적정 가치를 언젠간 찾아갑니다. 물론 유가가 계속적으로 폭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0.5배 PBR이면 네. 네, 충분히 그냥 묻어두고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부분은 네. 전통적인 정유주에다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포함을 시키시는 게 좋다.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을 보시면 가솔린 차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못 팝니다. 네,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석유의 원유에 대한 디맨드 자체가 수요가 네. 급속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땐 대체 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에도 일정 부분의 비중을 가져가셔야지 좀 마음이 편하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석유, 화학주의 위협적인 건 전쟁이나 이런 국제적 이슈보다는 대체 에너지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위협적이라는 거. 그 얘기는 반대로 이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도 함께 가져가시라는 그런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최고조일 때 1170원까지 올랐던 달러가 이제 좀 평정심을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원화의 움직임은 정말 변동성이 좀 심하죠. 실질적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또 1223원까지도 갔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급속하게 절상이 돼서 1156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1170원.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보니까 또 1160원이 깨져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 조금 넘는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미국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성장률을 비교해 보고 또 금리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네. 예, 그러니 환율이 절상이 될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23원은 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고 또 1150원까지 내려오면 또 너무 많이 절상이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는 이제 원화가 1150원에서 1170원 사이 정도의 박스권에 계속 갈 수 있다. 물론 만약에 GDP 성장률이 2%대에서 크게 올라와서 2.5% 뭐 3%까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원화가 또 11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박스권. 네, 그래서 오히려 또 해외 투자라든지 투자가 좀 더 편한 환율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을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는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이란 사태가 외환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부의 이런 현실 인식 이런 거는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네. 뭐 항상 준비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뭐 우리는 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큰 폭의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 이제. 그러니까 당장 네. 우리 경제에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일은 없다. 그렇죠. 여기에 또 환율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큰 변동성이 없다면 네, 뭐 이쪽을 지금 집중하기보다는 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우리 4차 산업혁명 다들 얘기하는데 우리 뒤처져 있다고 얘기하죠. 예, 좀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다시 또 머리를 수면 위에 내놨습니다. 얼굴을. 오늘 또 계속해서 나왔는데 어제 최고가 경신했고요. 아무래도 중동발 이슈가 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금 같은 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죠. 또 은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포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너도 나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많이 부여하게 되고 이것이 또 화폐 전쟁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다른 대체 자산은 뭐가 있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금을 사고 은을 사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대신할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비트코인이 거기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국경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모든 나라에 중앙은행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시스템화 시킬 거다. 제도화 시킬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네. 만들겠다 했더니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규제가 생기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비트코인도 뭐 옛날처럼 막 몇십 배, 몇 배씩 오르는 이런 건 나올 수 없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만큼 수익을 내는 건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때문이고 그 리스크의 주요 원인은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인데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럼 그렇죠. 그만큼 수익률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비트코인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들었고 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떨까요?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받는 거고 금값이 실제 많이 올랐죠. 네. 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네, 저는 올해는 금에 대해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라. 네. 작년에 상당히 좋은 수익처였죠. 그리고 올해도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또 올라갔습니다만, 올해는 경기가 작년에는 둔화되는 사이클이었다면 올해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는 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요소가 있죠. 미 연준이 작년에는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3차례를 했지만 올해는 안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또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대체 수요인 금이 그 매력도를 좀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을 포함해서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도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때 금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와 플러스적인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높은 수익률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겠지만 작년만큼 대박을 치지는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미들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신년부터 정신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좀 몇 마디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본부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제가 깨달은 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 것.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주는 펀드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되 동시에 대체에너지 주식을 같이 바라보라는 거. 금하고 비트코인은 그렇게 좋은 대체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인데 또 몇 가지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만큼 성장률이 좋고 또 앞으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관련된 종목들을 골라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또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적극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접어들어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이. 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에 돈이 안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늘어나겠죠.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땐 주식 투자를 지금은 안 하시는 타이밍은 아니고요. 아하,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적극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 자, 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근데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별로 없어요. 아하.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또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뭐 대체에너지, 태양광 뭐 이런 거 몇 개 빼고 나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래 먹거리 우려를 표하신 예. 거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3% 뭐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투자를 하셔야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냐? 예, 두 개 국가가 있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계속 일어나지만 미국, 중국 투자는 꼭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들에겐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또 우리 정부와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제발 많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 본부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국내 회사 많이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동원 유안타 증권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